내 is the best 남동생도 training 개처럼 exercise 죽었어. ever. 차갑고 축축한 창고 안. 박성철 대위의 목소리가 I can't 먼지 believe they 쌓인 fell for 공기를 this. 찢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쇠사슬에 묶여 매달려 있는 여군 소위. 이지은의 귓가에 그 말은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땀과 피로 젖은 머리카락이 찢어진 군복 위로 늘어져 그녀의 표정을 가렸다. 몸 곳곳이 타는 듯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의 신음도 내지 않았다. 박대위는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담배 연기를 그녀의 얼굴에 내뿜었다. 그의 눈에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역겨운 희열이 가득했다. 그에게 이지은은 그저 계급장만 단 재수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여의, 이 소위 대답 안 해. 그가 군홧발로 그녀의 옆구리를 툭 찼다. 이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계산의 빛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살의 샤이가 스쳤으나 그것은 다음 호흡과 함께 완벽하게 감춰졌다. 박성철은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이 작은 여군 소희가 감히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모든 일은 불과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전방 제7기지. 규율보다는 폭력과 부패가 만연한 육군 본부의 감시가 거의 미치지 않는 이곳에 신임 소위 이지은이 배치되었다. 그녀는 작고 마른 체구에 갓 임관한 장교 특유의 어설픔을 연기했다. 그녀의 존재는 남성 중심의 거친 부대 분위기 속에서 완벽한 이질감 그 자체였다. 요즘엔 저런 계집애도 소희라고 달아주는군. 박성철 대위가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내뱉은 첫마디였다. 그는 부대의 실질적인 왕이었다. 인사권과 보급품을 틀어쥐고 불법적인 거래로 부를 축적하며 자신에게 거슬리는 자는 누구든 가차 없이 짓밟았다. 다른 장교들과 병사들은 이 신임 여군 장교를 대놓고 무시했다. 그녀는 그저 서류 작업이나 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도망치듯 떠날 연약한 존재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몰랐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하나의 다이아몬드, 소위 계급장과 사실은 빛나는 두 개의 별 소장 계급장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진짜 신분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군단, 흑일 헤이리의 군단장, 이지은 소장이었다. 흑일은 공식적인 군 편제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부대였으며 오직 국가 원수의 직속 명령만을 따르는 그림자 집단이었다.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최전방 기지에 스스로 잠입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2달 전 이곳에서 불의의 사고로 판정받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남동생 이진우 일병의 죽음 때문이었다. 이지은은 동생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녀의 직감은 군단장으로서의 정보망을 통해 확신이 되었다. 이 부대에 깊숙이 뿌리 박힌 거대한 부패의 고리. 그리고 그 중심에 박성철 대위가 있었다. 이지은은 신님 소위라는 가면을 쓰고 조용히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기록했고 그녀의 귀는 모든 대화를 분석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다. 박성철이 밀수업자들과 군수품을 거래하는 현장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박 대위님, 지금 하시는 행동은 군법 위반입니다. 그녀는 규정대로 어설픈 신임 장교처럼 행동했다. 박성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저 계집애가 그는 이지은이 자신의 치부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받아들였다. 이 년이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그는 즉시 부하들을 불렀다. 이 소위가 적군과 내통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장 체포해. 반항할 틈도 없이 이지은은 제압당했다. 물론 그녀가 제압당해준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다. 그녀는 박성철이 스스로 자신의 모든 죄를 드러내도록 미끼를 던진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차가운 창고에 매달려 동생을 모욕하는 그 말을 직접 듣고 있었다. 박성철은 자신이 호랑이의 꼬리를 밟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용의 영린 니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창고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성철 대위는 이지은의 침묵을 저항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뒤틀린 자존심은 일개 여군 소위가
자신의 위압감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입을 안 열겠다. 박대위가 비웃으며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다. 좋아.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고. 그는 옆에 서 있던 부하, 김중사에게 턱짓했다. 김중사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박대위의 눈빛에 즉시 복종하며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들고 왔다. 차가운 물줄기가 이지은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이미 상처투성이인 몸이 얼음물에 닿자 격렬한 경련을 일으켰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켰다. 이 년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박성철이 그녀의 젖은 머리채를 잡아챘다. 감히 날 감시해 네가 뭔데 본부에서 보낸 끈아풀이냐? 이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박성철을 더욱 광기로 몰아넣었다. 그는 이지은을 단순한 부패 고발자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간첩으로 몰아가기로 작정한 듯했다. 여기 서명해. 박대위가 김중색에서 서류 한 장을 빼앗아 그녀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그것은 이지은이 적군과 내통했으며 부대의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내용의 조작된 자백서였다.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 이지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창고의 온도마저 몇 도는 낮추는 듯했다. 박성철은 순간 당황했다. 고작 이런 조잡한 연극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박대위, 이 미친년이? 박성철의 주먹이 이지은의 복부를 강타했다. 묶인 몸이 공중에서 활처럼 휘었다.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이지은의 눈은 박성철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멸이었다. 이지은은 흑일의 군단장이었다. 그녀가 겪어온 훈련과 실전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것이었다. 고문 저항 훈련은 그녀에게 일상과도 같았다. 지금 이 육체적 고통은 그녀의 정신을 무너뜨리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오히려 그녀는 이 고통을 이용했다. 그녀는 호흡을 조절했다. 특수부대에서 가르치는 심박 제어 호흡법을 통해 통증이 뇌로 전달되는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추고 아드레날린 분비를 조절했다. 그녀의 정신은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주변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박성철, 김중사, 그리고 문 앞을 지키는 2명의 병사, 총 4명, 창고의 구조, 유일한 출입구, 자신을 묶고 있는 쇠사슬의 강도, 벽에 걸린 공고들의 위치,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 사른디 지도처럼 입력되고 있었다. 그녀는 박성철이 쏟아내는 모든 말들을 녹음기처럼 저장했다. 박성철은 자신이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래, 내년 말대로 연극이다. 그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하지만 연극의 결말은 내가 정해. 넌 내일 아침 적에게 기밀을 넘기려다 사살된 간첩이 될 거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이 최전방에선 흔한 일이거든. 그는 술병을 꺼내 한 모금 크게 들이켰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그의 혀는 더욱 거침없어졌다. 내가 그렇게 감싸고 돌던 내 동생 놈도 마찬가지였지. 그 새끼도 너처럼 정의감에 불타서 나한테 기어오르더군. 군수품이 왜 자꾸 비는지 캐묻고 다니질 않나.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날 협박하질 않나. 멍청한 새끼. 이지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래서 어떻게 다투했는지 알아? 박성철이 이지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술 냄새가 진동했다. 훈련 중에 사고를 좀 만들었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뎠다고 보고했어. 누가 확인하겠나 여긴 나. 박성철이 곧 법인데. 그는 이지은이 절망하고 무너지길 기대하며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러나 이지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단지 눈빛이 더 깊고 어두워졌을 뿐이다. 그녀의 침묵이 박성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자극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그녀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지갑이었다. 이거? 내 동생놈 주머니에서 나온 거지? 그는 지갑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앳된 얼굴에 이진우 일병이 누나인 이지은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다. 참 우애에도 깊으셔. 박성철이 조롱했다. 이딴 사진 하나 품고 다닌다고 뭐가 달라지나? 죽으면 다 똑같아. 개죽음이지.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내 남동생도 개처럼 죽었어. 첫 장에서 그가 내뱉었던 바로 그 말이었다. 이번에는 그 말에 행동이 더해졌다. 칼칼 주황색 불꽃이 피어올랐다. 불길이 서서히 사진의 가장자리를 삼키기 시작했다. 이진우의 웃는 얼굴이 검은재로 변해갔다. 박성철은 그 불타는 사진을 이지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녀의 절규와 눈물을 기대하며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고통을 견디며 모든 것을 계산하던 이지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것은 이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씌워놓았던 마지막 봉인이었다. 그녀는 동생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그리고 그 범인의 입으로 직접 자백을 듣기 위해 이 모든 굴욕과 고통을 감수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죽은 자에 대한 모독이자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에 대한 유린이었다. 박성철이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 비슷한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늦었다. 이지은의 눈빛이 변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심연과도 같은 눈동자. 그 안에는 오직 얼음보다 차가운 살기만이 남았다.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인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 직전의 정막이었다. 박성철은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것이 불똥이 아니라 핵폭탄의 기폭 장치였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믿는 가장 어리석은 먹잇감이었다. 타들어가는 사진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 박성철 대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지은의 영혼까지 부셨다고 확신했다. 그는 몸을 돌려 김중사에게 명령했다. 김중사, 넌 여기서 인연이 자백서에 서명할 때까지 감시해. 날 셀 때까지 꼼짝도 마. 난 사무실에 가서 보고서 좀 손봐야겠군. 예스, 알겠습니다. 대위님. 김중사가 뻣뻣하게 경례했다. 박성철은 창고 문을 열고 나가며 문 앞을 지키던 2명의 경계병에게 덧붙였다. 저 년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 하면 즉시 쏴버려. 알았나? 궁성!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창고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제 남은 것은 이지은과 그녀를 감시하는 3명의 군인뿐이었다. 김중사와 문 앞에 경계병 2. 김중사는 박성철이 두고 간 술병을 흘끗 보더니 의자에 앉아 한 모금 들이켰다. 그는 매달려 있는 이지은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거참, 독한 년일세. 그냥 서명하면 좀 좋아. 어차피 대위님 뜻대로 될 텐데. 그는 이지은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고 믿었다. 쇠사슬은 굵었고 그녀는 이미 심한 고문을 당해 탈진한 상태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이지은의 몸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동생의 사진이 불타던 순간 모든 계산을 끝냈다. 박성철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며 그 대가는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가 직접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심박 제어 호흡법을 역으로 가동시켰다. 혈류 속도를 급격히 높이고 아드레날린을 폭발적으로 분비시켰다. 상처의 고통이 사라지고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양쪽 손목을 묶은 쇠사슬의 고리에 집중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끔찍한 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다. 우두둑. 그것은 뼈와 관절이 탈구되는 소리였다. 이지은이 자신의 어깨 관절을 스스로 빼내버린 것이다. 흑일 군단에서만 훈련하는 극한의 구속 탈출 기술이었다. 어깨가 빠지면서 생긴 유격으로 그녀는 손목을 묶은 쇠사슬에서 한쪽 손을 빼내는 데 성공했다.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뭐야? 소리를 들은 김중사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이 그가 본 마지막 광경이었다. 김중사가 권총 홀스터에 손을 가져가기도 전에 쇠사슬에서 풀려난 이지은이 공중에서 몸을 비틀었다. 그녀는 남은 한쪽 손목이 매달린 채 마치 거대한 진자처럼 날아올랐고 그녀의 군홧발이 정확하게 김중사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퍽! 김중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지은은 그 반동을 이용해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빠져나온 손으로 자신의 탈구된 어깨를 다시 끼워 맞췄다. 우두둑! 다시 한번 끔찍한 소리가 울렸다. 이지은은 쇠사슬 고리를 발로 밟고 일어서며 순식간에 나머지 손목도 풀어냈다. 이 모든 일이 3초 만에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창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경계병 2명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들이 본 것은 쓰러진 김 중사와 방금 전까지 매달려 있어야 할 여군 소희가 바닥에 2발로 서 있는 모습이었다. SEO, 스왑. 한 명이 소총을 겨누려 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이지은의 속도는 인간의 동체 시력을 초월했다. 그녀는 바닥을 박차고 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전투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살상을 위해 연마된 흑일의 암살 기술이었다. 그녀는 첫 번째 병사의 총구를 손바닥으로 쳐올리는 동시에 손날로 그의 목젖을 가격했다. 컥하는 소리와 함께 병사가 쓰러졌다. 2번째 병사가 당황하여 반가쇠를 당겼다. 타타타당. 총성이 창고 안을 울렸지만 총알은 이미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이지은은 총알보다 빠르게 그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병사의 소총을 빼앗아 개머리판으로 그의 명치를 가격하고 즉시 팔꿈치로 뒤통수를 내리쳐 의식을 빼앗았다. 순식간에 3명의 건장한 군인이 소리 없이 무력화되었다. 이지은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죽음은 너무 쉬운 형벌이었다. 그들은 박성철의 몰락을 2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할 증인들이었다. 이지은은 잠시 숨을 골랐다. 찢어진 군복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쓰러진 김 중사의 주머니에서 자신의 소지품이 담긴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은 없었다. 오직 흑일 군단에만 지급되는 초소형 비상통신 장치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단추처럼 보였다. 그녀는 창고 벽에 걸린 공구 중에서 작은 소의 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다. 완벽한 무기였다. 그녀는 문틈으로 밖을 살폈다. 총성을 들은 다른 병사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창고는 부대 막사와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었고 방음이 잘 되어 있었다. 박성철의 오만함이 그녀에게 완벽한 탈출로를 제공한 셈이다. 이지은은 문을 열고 나갔다. 그녀는 빛을 피해 그림자 속으로 새우며들었다. 그녀의 걸음거리는 소리가 없었다. 그녀는 이 부대의 모든 경계 근무 시간, 순찰 경로, CCTV 위치를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부대를 가로질렀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간 박성철 대위는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그는 조작된 보고서를 작성하며 콧노래를 불렀다. 간첩, 소위 사살,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이 일로 자신의 부패가 덮이는 것은 물론 오히려 유능한 지휘관으로 포상받을 것이라 기대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는 김중색에서 연락이 없자 슬슬 자백을 받아냈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인터폰을 들어 창고 경계병에게 연결했다. 응답하라. 창고 상황 보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침묵만이 흘러나왔다. 이 새끼들이 근무 중에 조나. 박성철은 짜증스럽게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다. 그깟 계집애 하나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직접 창고로 향했다. 창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야, 김중사 근무 안 서. 그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창고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김 중사와 경계병 2명이 거품을 문 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들은 죽지 않았지만 사지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듯했다. 그리고 이지은이 매달려 있어야 할 중앙의 쇠사슬은 텅 빈 채 허공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아, 만담이게 무슨... 박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망쳤다. 그 여자가 3명의 무장한 군인을 쓰러뜨리고 전 부대의 비상, 탈영병 발생. 탈영병이 무장한 보초를 공격하고 도주했다. 지금 즉시 부대 전체를 폐쇄하고 수색하라. 발견 즉시 사살하라. 박성철은 무정의에 대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부대 전체에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상황을 오판하고 있었다. 그는 이지은이 겁에 질려 부대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철책을 넘어 도망쳤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냥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임을 알지 못했다. 또한 그녀가 부대 밖이 아닌 부대에서 가장 안전하고도 위험한 심장부, 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제7기지 전체가 광란에 휩싸였다. 사이렌이 밤의 정막을 찢었고
수백 개의 서치라이트가 부대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었다. 잠에서 깬 병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총기를 들고 뛰쳐나왔다. 장교들의 고함 소리와 군홧발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혼돈을 만들어냈다. 탈영병이다 여군. 소위가 보초들을 가격하고 탈영했다. CCTV 전부 확인해 저수지 방향으로 샅샅이 뒤져 박성철 대위는 지휘 통제실에서 핏발선 눈으로 무정의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의 소나귀에서 먹잇감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공포는 간첩이 도망쳤다는 표면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그 여자가, 이지은 소위가 살아남아 자신의 만행을 증언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생사불문 발견 즉시 사살하라고 했다. 그의 명령은 이미 절차를 무시한 월권이었지만 이 기지 안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이 찾는 탈영병이 부대에서 가장 밝고 안전해야 할 지휘 통제 건물, 그것도 박성철의 사무실, 바로 위층, 버려진 통신 장비실에 숨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지은은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탈출 직후 부대 외곽이 아닌 심장부로 향했다. 모든 병력이 밖으로 쏠릴 것을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 버려진 통신실은 그녀가 부대에 배치된 첫날 정찰하며 찾아낸 완벽한 은신처였다. 그녀는 찢어진 군복 소매를 뜯어내 복부의 상처를 능숙하게 지혈했다. 고문으로 인한 통증이 온몸을 찔렀지만 그녀의 손길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그녀는 먼지 쌓인 창문 틈으로 발밑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박성철의 광기의 어린 목소리가 무정의를 뚫고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박성철은 스스로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걸고 있었다. 이지은은 품속에서 단추 모양의 비상통신 장치를 꺼냈다. 그녀가 흑일 군단장이라는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으로 단추의 중앙을 3번, 짧게 2번 눌렀다. 특수한 암호 신호였다. 수초 후 단추에서 미세한 진동이 울리며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군단장님, 신호 확인. 현 시간부로 흑일 전부대 최고 등급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좌표 전송 바랍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흑일 군단의 부군단장이자 그녀의 가장 충실한 그림자인 강민호 중령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미세한 우려를 이지은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비상통신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최악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이지은은 창밖의 광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문의 여파로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했다. 강중령, 현 시간부로 검은 폭풍 블랙 스톰 프로토콜을 발동한다. 수학이 넘어. 강민호 중령의 숨소리가 순간 멎었다. 교문 폭풍 프로토콜. 그것은 흑일 군단 창설 이래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군단 최고 등급의 작전 명령이었다. 그것은 흑일의 군단장이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에 의해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국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는 반역 행위를 목격했을 때 대통령의 제가 없이도 군단장의 직권으로 전 부대를 즉시 출격시킬 수 있는 최후의 카드였다. 목표를 하달해 주십시오, 군단장님. 강중령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것은 분노의 징후였다. 감히 누군가가 그들의 군단장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대한 사르이였다. 목표, 제7전방기지, 현기지 사령부 전체. 이지은이 좌표를 전송하며 명령을 이어갔다. 90분 내로 기지 전체를 완벽하게 포위, 봉쇄한다. 내 명령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모든 통신망을 장악하고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라. 알겠습니다. 기지 도착 즉시 지휘 통제실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대위 박성철을 비롯한 이 부대 모든 장교진을 반역죄 및 상관 살해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한다. 반역죄 및 상관 살해 미수 확인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되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즉결 처분 권한을 부여한다. 이지은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녀의 뇌리에 불타던 동생의 사진이 스쳐 지나갔다. 작전 암호명,
진우를 위한 정의 Justice for 진우 민트토다 명령 접수했습니다. 군단장님, 90분 후에 뵙겠습니다. 흑일. 통신이 끊겼다. 그리고 그 순간 대한민국 영토 어딘가에 존재하는 비밀 기지. 흑일의 심장부가 깨어났다. 계엄은 폭풍, 프로토콜 발동, 기지 전체에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고 1급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훈련 중이던 혹은 휴식 중이던 흑일의 모든 대원들이 1분 만에 전투 준비를 마치고 경납고로 집결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중의 최정예, 존재 자체가 1급 기밀인 유령들이었다. 그들의 군복은 검은색이었고 어깨에는 공식적인 부대 마크 대신 검은 태양 헤이리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강민호 중령이 방탄 헬멧을 쓰며 포효했다. 군단장님께서 적의 심장부에서 공격당하셨다. 우리의 사령관께서 내부의 반역자들에게 능욕당하셨다. 대원들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그들에게 이지은은 단순한 상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흑일의 영혼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작전명 진우를 위한 정의, 목표. 제7전 방기지 우리는 지금부터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우리의 군단장님을 구출한다. 와! 수십 대의 스텔스 블랙호크 헬기가 경납고 문을 열고 밤하늘을 향해 굉금을 내며 솟구쳤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유령 편대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검은 폭풍처럼 날아가기 시작했다. 다시 제질기지 이지은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다. 90분. 그것은 그녀의 군단이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이었다. 박성철에게는 사형 집행까지 남은 시간이었고 그녀에게는 동생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아래층. 지금쯤 비어있을 박성철의 사무실이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가장 어둡고 고요한 그곳에서 그녀는 이 재판의 마지막 증거를 직접 수집할 생각이었다. 밤하늘은 짙은 먹물을 머금은 듯했고 제7기지는 그 먹물 속에서 발버둥치는 벌레처럼 혼란스러웠다. 박성철 대위의 광기 어린 수색 명령은 부대 전체를 마비시켰다. 병사들은 철책을 따라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경계선을 샅샅이 뒤지고 빈막사와 창고, 심지어 정화조까지 확인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서로 엇갈리며 밤하늘에 거대한 거미줄을 쳤고 군견들이 지저대는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성철은 지휘 통제실에서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였다. 그는 무정의에 대고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직 못 찾았나 이 무능한 새끼들. 고작 계집 하나를 놓쳐 당장 찾아내. 그년이 입을 열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그의 마지막 말은 통제실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측근 장교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이지은의 타령이 단순한 타령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스스로 폭로해버린 셈이었다. 병사들은 어리둥절했다. 고작 소위 한 명의 타령에 부대 전체가 이토록 뒤집어지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의심과 불안이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박성철은 이지은이 어떻게든 철책을 넘어 부대 밖으로 도망쳤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그녀가 외부의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병력을 부대 외곽 경계선에 집중시켰다. 그것은 치명적인 판단 착오였다. 그의 광기가 밖으로 향하는 동안 부대의 심장부인 지휘 통제 건물은 역설적으로 가장 허술한 구멍이 되었다. 바로 그 시각, 이지은은 박성철의 사무실 안에 있었다. 그녀는 환풍구를 통해 자신이 숨어있던 통신 장비실에서 바로 아래층, 박성철의 사무실로 유령처럼 잠입했다. 사무실 문은 박성철이 급하게 뛰쳐나가면서 잠그는 것조차 잊은 상태였다. 사무실 내부는 주인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듯 일가의 대위의 사무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값비싼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다. 고급 양주, 값비싼 시가, 그리고 최신형 개인 컴퓨터. 이지은은 그 컴퓨터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고요했다. 밖에서는 수백 명이 자신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심박수는 훈련 상태처럼 안정적이었다. 그녀에게 이 90분은 구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성철에게 내릴 사형 선고문을 작성하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켰다. 당연히 암호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지은은 흑일의 군단장이기 이전에 군 최고 수준의 정보전 및 해킹 전문가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장치 하나를 꺼냈다.
흑일에서 제작한 군용 만능 해킹 툴이었다. 그녀는 USB를 꽂았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 라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10중, 20중으로 걸린 보안 시스템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30초도 채 되지 않아 박성철의 모든 비밀이 담긴 바탕화면이 눈앞에 나타났다. 이지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그녀는 먼저 박성철의 개인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 안에는 그가 상급부대의 고위 장교들, 그리고 민간 밀수업자들과 나눈 모든 대화가 저장되어 있었다. 군수품 횡령 내역, 뇌물 장부, 심지어 인사 청탁 기록까지.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가야스다. 이지은이 마침내 하나의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명은 특별 관리 대상이었다. 그녀는 즉시 암호를 해독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이지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것은 그녀의 동생 이진우 일병에 관한 모든 기록이었다. 파일 안에는 이진우가 부대의 비리를 눈치채고 몰래 증거를 수집했던 정황, 박성철에게 직접 항의했던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박성철이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훈련 사고를 위장하라고 지시하는 상세한 계획서까지 들어있었다. 박성철은 자신의 범죄 기록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배신자를 협박할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꼼꼼하게 저장해두는 치밀함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보인 것이다. 그 파일 안에는 동생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사진까지 있었다. 이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이 증거들은 박성철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부패한 뿌리를 뽑아낼 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통신 장치를 통해 모든 핵심 증거 파일들을 흑일의 중앙 서버로 실시간 전송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 그녀는 박성철의 책상에서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다. 바로 그가 고문실에서 사용했던 조작된 간첩 자백서 원본이었다. 자신의 서명만 받아내면 완성이었을 서류였다. 이지은은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다. 밤샘 수색에 지친 병사들은 탈진 상태였고 박성철의 목은 완전히 쉬어버렸다. 그는 결국 이지은을 찾지 못했다. 젠장 정말로 도망쳤단 말인가. 박성철은 지휘 통제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이제 이지은이 육군본부에 도착해 모든 것을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했다. 하지만 동시에 야산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저천증으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도 품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제 와서 수색을 중단할 수도, 계속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새벽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기묘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거대한 날개가 공기를 가르는 묵직하고 위압적인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였다. 뭐야. 통제실의 레이더 담당 병사가 경악하며 외쳤다. 대위님, 레이더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데 엄청난 수의 비행 물체가 우리 기지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라는 거야? 레이더에 안 잡히는데 어떻게 알아? 소리입니다. 밖을 보십시오. 박성철이 비틀거리며 창밖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동쪽에서 밝아오는 여명을 배경으로 하늘 전체가 검은 실루엣으로 뒤덮여 있었다. 공식적인 군 마크가 없는 칠흑같이 검은 공격 헬기 수십 대가 마치 죽음의 천사들처럼 기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그들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헬기였다. 저건 대체 어느 부대야? 박성철의 턱이 공포로 덜덜 떨렸다. 대한민국 육군에 저런 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침공인가 아니면 그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지휘 통제 건물의 정문이 폭발음과 함께 뜯겨져 나갔다. 이지은이 통신 장치를 누른 정확히 90분 후였다. 새벽의 푸른빛이 검은 실루엣들의 윤곽을 드러내자 제7기지의 모든 병사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악몽이었다. 수십 대의 스텔스 블랙호크 헬기들이 소리 없이 하강하며 기지의 모든 전략적 요충지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헬기들은 착륙조차 하지 않았다. 상공 10m 높이에서 측면 도어가 열리더니
칠흑 같은 전투복을 입은 대원들이 굵은 패스트 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라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살상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착지하는 동시에 3인 1조로 나뉘어 막사와 무기고, 통신실, 그리고 식당까지 기지 내 모든 건물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달려갔다. 그들의 손에 들린 K특임 소총에는 레이저 사이트가 장착되어 있었고 그 붉은 점들은 혼란에 빠진 제7기지 병사들의 이마와 가슴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었다. 무장해제, 전원 무장해제. 밤새 수색 작업으로 지쳐있던 제7기지 병사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상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압도적인 화력과 기술로 무장한 엘리트 부대였다. 일부 병사가 본능적으로 총을 움켜쥐었지만 그들은 검은 군복의 대원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들은 총을 쏘지 않았다. 단지 관절기와 급소 가격만으로 수백 명의 병력을 단 몇 분 만에 무력화시켰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적 D으로 간주한다. 검은 헬멧의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차가웠다. 지휘 통제실. 박성철 대위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왕국이 단 몇 분 만에 정체불명의 군대에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건 반란이 아니. 침공이야. 당장 본부에 보고해. 적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휘 통제실의 강화 철문이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뜯겨져 나갔다. 폭발의 연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섬광탄이 방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박성철과 그곳에 있던 장교들이 눈을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그들이 시각과 청각을 회복했을 때 이미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그들의 몸을 겨누고 있었다. 검은 전투복의 특임대원들이 통제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다른 대원들과 같은 검은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에는 중령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헬멧을 벗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얼음장 같은 표정. 흑일의 부군 단장, 강민호 중령이었다. 그의 눈은 통제실을 한번 훑더니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박성철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누구냐? 너희들. 박성철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상급 부대의 불시 검열이거나 혹은 라이벌 부대의 월권 행위일 것이라 애써 생각하려 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기지의 대위라는 사실에 기대고 있었다. 강민호 중령은 대답 대신 옆에 있던 부하에게 고갯짓했다. 부하는 즉시 통제실의 모든 통신 장비를 장악하고 외부와의 연결을 끊어버린 뒤 부대 전체 방송 시스템을 가동시켰다. 강민호 중령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기지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새벽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다. 제7기지 전 장병에게 알린다. 지금 이 순간부로 본기지의 지휘권 및 작전 통제권은 대한민국 특수임무군단 흑일 헤이리이 인수한다. 휴글. 그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부대의 이름이었다. 나는 흑일 부군단장 강민호 중령이다. 우리는 군단 최고 등급 작전 검은 폭풍 프로토콜에 의거 이 부대의 만연한 반역 행위와 상관 살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진입했다. 박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상관 살해. 그 단어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현 시간부로 제7기지 소속 모든 장교는 직위 해제되며 수사 대상으로 즉시 구금한다. 모든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막사 내에서 대기하라. 우리의 적은 여러분이 아니다. 이 부대를 썩게 만든 기생충들이다. 저항은 무의미하며 즉각적인 사살로 이어질 것이다. 선언이 끝났다. 강민호 중령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박성철에게 다가갔다. 박성철은 공포에 질렸지만 마지막 남은 오기를 부렸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웃기지 마라. 그가 소리쳤다. 흑일 그딴 부대는 들어본 적도 없어. 넌 고작 중령이야. 난 대위지만. 이 부대의 선임 장교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육군 본부에 백을 믿었다. 그가 뇌물을 바치던 더 높은 곳에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내 놈들의 지휘관이 누구야 당장 나오라고 해. 이건 명백한 하극상이고 반란이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이따위 짓을 벌이는 거야. 당장 내 지휘관, 그 새끼를 내 앞에 데려와. 그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이들조차도 자신보다 계급이 낮거나 혹은 자신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일 것이라 착각했다. 그는 이지은 소위를 놓친 것이 문제였을 뿐, 이 상황 자체는 자신의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강민호 중령은 박성철의 발악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순간적인 연민 혹은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곧 죽을 운명도 모르고 시끄럽게 지저대는 벌레를 보는 듯했다. 우리의 지휘관을 뵙고 싶다고 했나? 강 중령이 낮게 물었다. 그래, 당장 데려와. 내가 그놈의 벼를 떼어버릴 테니. 박성철이 포효했다. 좋다. 강민호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소원대로 해드리지. 강민호 중령은 통제실 입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와 모든 흑일 대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시선은 통제실 문을 통과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지휘 통제실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박성철 대위가 질러대던 고함 소리도, 장교들의 겁에 질린 숨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정적,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의 발소리뿐이었다. 또각 또각. 규율과 권위가 실린 군화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통제실을 향해 다가왔다. 강민호 중령을 포함한 모든 흑일 대원들은 칼처럼 날카로운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문을 통과해 새벽빛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 형체를 향해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성철 대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자신이 밤새도록 찾던 탈영병, 자신이 창고에 매달아 고문하고 동생의 사진을 불태우며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 이지은 소희였다. 하지만 그녀는 어제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피와 먼지로 얼룩진, 찢어진 소희 군복을 입고 있었다. 고문으로 인해 입술은 터지고 뺨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 어디에서도 도망자의 나약함이나 패배자의 굴욕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마치 개선하는 황제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통제실 안의 공기가 그녀의 기세에 짓눌려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고문당하던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절대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방을 가로질러 강민호 중령의 옆을 지나 얼어붙은 박성철의 앞에 멈춰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박성철은 순간 모든 것을 잊었다. 자신이 처한 상황도, 정체불명의 특수부대도, 그의 머릿속은 오직 혼란으로 가득 찼다. 어째서 전현이 이곳에 저런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녀는 분명 도망쳤어야 했다. 겁에 질려 울고 있어야 했다. 네오, 낸년이 왜 여기서 나와? 박성철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등장을 확인한 강민호 중령이 발뒤꿈치를 딱 소리가 나게 부딪히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통제실 전체를 진동시켰다. 흑일 전원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통제실 안팎을 가득 메운 수십 명의 흑일 대원들, 그리고 기지 전체에 포진한 수백 명의 대원들이 일제히 가장 높은 수준의 군대 예절로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경례가 아니었다. 절대적인 복종과 숭배에 가까운 경의의 표시였다. 충성, 우렁찬 함성이 새벽 하늘을 갈랐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다. 자신들의 사령관을 향한 단 하나의 호칭을, 군단장님을 뵙습니다. 박성철의 뇌가 정지했다. 군단장 무슨 말인가? 저 계집애가 고작 소위 따위가. 그의 혼란스러운 시선이 이지은의 찢어진 군복깃에 달린 하나의 다이아몬드, 소위 계급장에 머물렀다. 이지은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경례에 답하는 대신 자신의 군복깃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피로 얼룩진 그 소위 계급장을 망설임 없이 뜯어내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것은 그녀가 연기했던 약자의 가면을 벗어 던지는 행위였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된 순간
강민호 중령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검은색 벨벳 케이스를 열어 두 손으로 정중하게 그녀에게 내밀었다. 케이스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두 개의 물체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별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서열 최상위권의 상징이자 수만 명의 생사를 결정짓는 절대 권력의 표식, 중앙의 검은 태양 케일이 이 새겨진 빛나는 소장 샤오장 계급장이었다. 이지은은 그 두 개의 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찢어진 군복깃, 방금 전까지 가짜 계급장이 붙어있던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의 진짜 신분을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부착했다. 두 개의 별이 새벽빛을 받아 그녀의 어깨 위에서 섬뜩하리만치 빛났다. 시간이 멈췄다. 박성철 대위의 눈이 그의 안에서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소위 그가 무시했던 여자, 그가 고문했던 부하, 그가 개처럼 죽었다고 모욕했던 동생의 누나. 그녀가 해외길이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최정예 특수군단의 군단장, 소장 메이저 제너럴. 그것은 박성철 같은 일가의 대위는 평생 동안 얼굴 한번 마주치기도 힘든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쥐를 잡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잠자는 신 쉔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것이었다. So and so. 그의 목에서 마침내 갈라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소장님.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오만함은 경악으로, 경악은 불신으로, 그리고 불신은 완전한 절망과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이건 꿈이야.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다. 그는 현실을 부정했다. 한낱 여군 소위가, 갓 임관한 애송이가 감히 자신을 속이고 이런 거대한 함정을 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가짜야, 너희들 전부 반란군이야.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외쳤다. 이지은은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그가 작성했던 간첩 자백서 원본을 꺼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박성철 대위.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고문당하던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만 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이 서류에 서명할 기회를 주지. 물론 네가 고백할 제목은 간첩이 아니다. 그녀는 박성철의 사무실에서 전송한 모든 증거 파일이 담긴 USB를 꺼내 들어보였다. 군수품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불법 무기거래, 살인교사, 그리고 내 동생 이진우 일병에 대한 살해 혐의다. 그녀는 USB와 자백서를 그의 무릎 위에 던졌다. 그리고 마지막 제목 하나를 추가하지. 이지은 소장이 박성철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그림자가 공포에 질린 그의 몸을 완전히 덮었다. 현역 육군소장 샤오장에 대한 불법 감금, 고문, 그리고 살해 미수 혐의다. 박성철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완벽하게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지휘 통제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흑일 대원들의 종구가 박성철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들은 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의 군단장께서 직접 마무리해야 할 사냥이었다. 박성철 대위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무릎 위에 떨어진 USB와 자백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뇌는 이 거대하고도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소장이었다. 자신이 개처럼 취급하고 고문했던 여자가,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고 조롱했던 그 여자가, 자신 따위는 감히 얼굴도 마주할 수 없는 육군 소장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부패 제국, 그의 군 경력, 그의 인생 모든 것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났다. 그때 절망이 한계점을 넘어서자 그것은 광기로 변모했다. 이어카피 잡는다? 그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다. 이대로 잡혀가 군사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평생 썩거나 사형당하거나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그렇다면 이 여자도 자신을 이 나락으로 밀어넣은 이지은 소장도 함께 데려가야 했다. 그거 하하하. 박성철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는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핏발이 선 눈동자는 오직 이지은만을 향해 있었다. 그래, 소장이라고 군단장. 그가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다. 대단하네. 이런 시시한 연극을 위해서 직접 잠입까지 하시고. 강민호 중령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서려 하자 이지은이 손을 들어 막았다. 이것은 그녀의 몫이었다. 속였어. 내년이 감히 날 속였어. 박성철이 포효했다. 날 갖고 놀았다고. 그의 분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었다. 자신이 일개 계집이라고 무시했던 존재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이었다. 내 동생도 내년처럼 잘난 척하다 죽었지 그래. 내가 죽였어. 내가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그런데 어쩔 거냐. 너도 여기서 같이 죽으면 그만이야. 그 순간 박성철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 홀스터로 손을 뻗었다. 흑일 대원들이 그를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 찰나였다. 박성철이 권총을 뽑아드는 속도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인간의 한계 속도였다. 하지만 이지은의 속도는 그 한계를 초월한 영역에 있었다. 박성철이 권총을 뽑아 이지은의 가슴을 향해 총구를 돌리던 바로 그 0.1초의 순간 이지은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성철의 눈이 미쳐 따라잡지 못하는 속도로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박성철이 방가쇠에 손가락을 걸기도 전에 이지은의 손바닥이 그의 손목 안쪽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우드득 인간의 관절이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통제실 안에 울려 퍼졌다. 박성철의 손목뼈가 완전히 박살났다. 그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그러나 그의 비명은 채 끝나지 못했다. 이지은의 동작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박성철의 반대쪽 팔꿈치 관절을 손날로 내리쳤다. 다시 한번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두 팔이 완전히 무력화된 박성철이 고통으로 몸을 숙이는 순간 이지은의 무릎이 그의 복부를 찍어 올렸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문당하며 기억해둔 그의 장기 위치를 정확하게 공격했다. 개옥, 박성철은 숨을 내뱉지도 들이마시지도 못한 채 눈알이 튀어나올 듯한 고통 속에 몸을 떨었다. 마무리는 그의 두 다리였다. 이지은은 쓰러지는 그의 몸을 지탱하듯 돌아서며 군홧발로 그의 양쪽 무릎 관절 뒤쪽, 오금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인대가 끊어지고 관절이 탈구되었다. 단 10초, 아니,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었다. 눈을 한번 깜박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총을 뽑아들고 발악하던 박성철 대위는 이제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부러지고 꺾인 채 바닥에 벌레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저 폐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만으로 자신의 생존을 알릴 뿐이었다. 그것은 압도적인 폭력이었으나 잔인한 구타와는 달랐다. 그곳에는 불필요한 분노의 표출이 없었다. 오직 상대방의 모든 전투 능력을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제거하는 차갑고 정교한 기술만이 존재했다. 흑일 외의 대원들조차 자신들의 군단장이 보여준 완벽한 제압술에 감탄하며 숨을 죽였다. 통제실 안은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오직 바닥에서 개처럼 헐떡이는 박성철의 신음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이지은은 자신의 찢어진 군복을 한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박성철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공포와 고통으로 초점조차 맞지 않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박성철의 뼛속까지 얼려버렸다. 대위 박성철! 네오는 방금 육군 소장을 향해 총을 겨눴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백서를 주워 그의 피 묻은 얼굴 위로 던졌다. 네오는 내 놈의 죄목 리스트에 반역죄를 추가했다. 이제 너는 그 어떤 변호사도 내 놈이 뇌물을 바치던 그 어떤 높으신 분들도 구해줄 수 없는 완벽한 사형수가 되었다. 이지은은 일어섰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고문당했던 창고에서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나의 동생 이진우 일병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다 죽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박성철을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네오 박성철, 네오는 오늘 이 순간부터
네가 그토록 경멸하던 개처럼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숨쉬는 매 순간, 네가 눈을 뜨는 매일 아침, 너는 네가 한 짓을 후회하며 감옥 바닥을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그게 내가 너에게 내리는 형벌이다. 이지은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것으로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그녀는 강민호 중령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명령대로 처리해. 예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강민호 중령이 손짓하자 의료지원팀이 아닌 완전 무장한 특임대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박성철의 부러진 사지를 거칠게 결박했다. 그들은 그를 환자가 아닌 짐승을 다루듯 끌고 나갔다. 박성철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뒤를 이어 통제실에 남아있던 다른 장교들, 박성철의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된 모든 공범이 줄줄이 체포되어 끌려나갔다. 그들은 감히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끌려나갔다. 기지 전체를 감싸고 있던 혼돈과 공포는 사라졌다. 흑일 군단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 오직 차가운 질서와 압도적인 정적만이 남았다. 밤새 수색 작업을 하던 제7기지 병사들은 멀리서 자신들의 왕이었던 박성철 대위가 짐짝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다. 이 지옥 같던 기지에 마침내 진짜 정의가 도래했음을. 박성철 대위가 끌려나간 지휘 통제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새벽의 태양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밤새 벌어진 광기와 처절했던 응징의 흔적을 비추었다. 이지은 소장은 더 이상 찢어진 소위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강민호 중령이 가져온 검은 태양 문장이 선명한 흑일. 군단장의 정식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완벽한 사령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2개의 별이 그녀의 어깨에서 위엄을 발했다. 그녀는 박성철이 앉아있던 지휘관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의자에 앉는 대신 그 옆에 서서 통제실의 거대한 지도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박성철을 제압한 것은 첫 번째 전투였을 뿐, 이 부대를, 나아가 군 전체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는 청소가 남아 있었다. 갱정령, 예스, 군단장님. 현 시간부로 제7기지를 전면 폐쇄한다. 또한 박성철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와 연루된 인물 리스트를 즉시 합동수사본부 JIB와 대통령 직속 감찰실로 실시간 전송하라. 단, 이지은이 강중령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우리의 보안 등급은 최상위로 유지한다. 외부에는 흑일의 존재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작전은 공식적으로는 합동수사본부의 긴급 지휘에 따른 군 내부 감찰 작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군단장님의 신분은? 나는 이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합동수사본부 특별감찰관 이지은 소장이다. 흑일의 군단장이 아닌 육군 본부 소속 소장으로 이 사태를 처리한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사적인 감정이 아닌 군의 공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즉시 기지 내 모든 물자 현황과 회계장부를 압수하고 박성철과 연루된 모든 장교 및 부사관들을 격리 신문하라. 단 한 명의 공범도 단 하나의 증거도 놓쳐서는 안 된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강민호 중령의 지휘 아래 흑일 대원들은 다시 한번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단순한 전투병력이 아니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흑일의 정보 분석팀과 감찰팀은 제7기지가 수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성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체하기 시작했다. 박성철의 사무실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반의 컴퓨터가 압수되었다. 보급 창고의 문이 열리고 장부와 실제 물품의 대조 작업이 이루어졌다. 장부상에만 존재하고 사라진 수많은 유류, 탄약, 심지어 식자재까지. 그들의 범죄 목록은 끝이 없었다. 한편 이지은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의무실이 아닌 기지 내 병사들의 생활관이었다. 흑일 대원들에 의해 무장 해제된 채 생활관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7기지 병사들은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대가 반역 혐의로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생활관 문이 열리고 이지은 소장이 강민호 중령의 호위해에 들어섰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심지어 박성철의 편에 서서 조롱했던 그 여군 소위가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소장의 계급장을 달고 나타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지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고개 들어라. 제7기지 장병 여러분. 병사들이 망설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고문당한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의 여성 장군이 서 있었다. 나는 여러분을 처벌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을 해방시키러 왔다. 그녀는 천천히 병사들 사이를 걸었다. 나는 안다. 여러분 중 다수가 박성철 대위와 그 일당의 폭력과 협박 아래 고통받아 왔다는 것을, 부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했고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녀는 한 병사 앞에서 멈춰섰다. 그 병사는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박성철에게 밉보여 구타당한 흔적이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을 억압하던 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기지는 정상화될 것이다. 그녀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침묵하며 과거의 피해자로 남거나 혹은 용기를 내어 진실을 증언하고 여러분의 동료들을 위해 정의를 되찾는 증인이 되거나.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때 구석에 있던 한 병사가 떨리는 손을 들었다. 저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말하라. 박 대위는 정말로 이진우 일병을 죽인 겁니까? 그 병사는 이진우의 동기였다. 이지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모든 병사가 들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 이진우 일병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는 이 부대의 부패를 고발하려다 박성철의 명령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는 임무 중 순직한 연궁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생활관 곳곳에서 억눌린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이진우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자 그동안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비겁함에 대한 참회였고 마침내 지옥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다. 한 병사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저도 당했습니다. 박 대위가 제 월급을 갈취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본물 터지듯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저는 김 중사에게 매일 밤 폭행당했습니다. 보급품을 빼돌리는 현장을 목격했지만 발설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지은은 그들의 모든 증언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강민호 중령에게 명령했다. 모든 피해의 사례를 기록하고 즉시 심리치료와 의료 지원을 제공하라. 또한 모든 가해 부사관들을 즉시 체포하라. 그녀는 생활관을 나오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여러분의 용기가 죽은 이진우 일병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다. 고맙다. 제군들, 병사들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스스로 경례를 붙였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여자 소위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구원자이자 자신들의 진정한 지휘관으로 받아들였다. 같은 날 오후 제7기지의 모든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이지은은 홀로기지 외곽의 작은 군인 묘지를 찾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동생 이진우 일병의 임시 묘비가 서 있었다.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그렇게 적혀 있었다. 이지은은 군모를 벗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단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동생을 잃은 누나였다. 그녀는 차가운 묘비 앞에 섰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서 빛나던 소장 계급장 하나를 조용히 떼어냈다. 그녀는 그것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이자 그녀가 이 모든 싸움을 시작하게 만든 상징이었다. 진우야.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네가 옳았어. 너는 나보다 더 용감한 군인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편히 쉬어. 네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 그리고 내 명예, 누나가 전부 되찾았어. 모든 게 끝났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편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핵이 되었다. 현역 소장이, 그것도 베일에 쌓인 특수부대 지휘관이 신분을 위장하고 최전방 부대에 잠입해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적발했다는 사실은
전무후무한 충격이었다. 박성철의 컴퓨터에서 나온 증거들은 제7기지를 넘어 육군 본부의 고위 장교들과 심지어 방위산업체 로비스트들에게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대통령은 경로했고 즉각적인 전군 차원의 감찰을 지시했다. 박성철과 연루된 수십 명의 장교들과 장성들이 줄줄이 체포되어 군사법정에 섰다. 제7기지는 완전히 해체된 후 새로운 지휘관과 병력으로 재창설되었다. 이진우 일병은 공식적으로 순직 처리되었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이지은 소장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제7기지 병사들 사이에서 그녀는 전설이 되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 가장 압도적인 힘으로 정의를 구현한 지휘관.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던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린 것이 여군 소위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사실은 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군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석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때 부패와 폭력의 상징이었던 제7기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흑일 군단의 개입 이후 군 상층부는 전례 없는 강도의 개혁을 단행했다. 부대의 이름은 이진우 기지로 변경되었다. 이는 부패에 맞서 싸우다 순직한 한 용감한 병사를 기리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였다.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고 병사들의 복지와 인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다. 박성철과 그 일당 아래서 고통받았던 병사들은 모두 심리치료와 함께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며 많은 이들이 용기 있는 증언을 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부대의 분위기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 훈련은 엄격해졌지만 공정했고 내무반에는 폭력 대신 전우회가 자리 잡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졌다. 가장 연약한 소위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장 압도적인 소장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한 지휘관. 이지은. 그녀는 그들에게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정의 그 자체의 화신으로 기억되었다. 한편 태풍의 눈이었던 이지은 소장은 이 모든 격동의 시간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군사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인석에는 팔다리에 깁스를 한 채 휠체어에 앉아있는 박성철 대위가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광기로 빛나지 않았다. 오직 텅 빈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이지은은 피고인석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재판관을 향해 자신이 위장 잠입해서 목격하고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감정의 동요 없이 차분하고 명료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박성철과 그 부패 카르텔 전체의 목에 마지막 올가미를 채웠다. 박성철 대위는 반역죄, 상관 살해 미수, 살인교사, 수십 건의 횡령 및 직권 남용 등 셀 수 없는 죄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이지은이 직접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가 죽음으로 도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의 선고대로. 그는 평생 감옥바닥을 기며 자신이 저지른 짓을 후회하며 살아가야 했다. 그와 연루된 모든 상급자들 역시 군복을 벗고 불명예스럽게 법의 심판을 받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이지은 소장은 마침내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후기리의 비밀기짓. 광활한 활주로에 수천 명의 흑일 대원들이 검은 전투복을 입고 완벽한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지난 석 달간 자신들의 군단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인 거대한 전쟁을 묵묵히 지원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마침내 그녀를 다시 맞이했다. 이지은 소장은 찢어진 군복이나 위장 계급장이 아닌 흑일 군단장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연병장 단상에 섰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다. 그녀는 고문으로 다쳤던 상처가 모두 아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날 밤의 창고에서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수천 명의 대원들이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녀를 주목했다. 나의 전우들, 흑일의 용사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지난 석 달간 우리는 군 내부의 가장 깊고 어두운 적과 싸웠다. 그 적은 총이나 탱크로 무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권력과 관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군의 명예를 갉아먹는 암세포였다. 그녀는 도열한 대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우리는 그 암을 도려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명의 용감한 군인을 잃었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목격했다. 그녀의 시선이 부군단장 강민호 중령에게 향했다. 강 중령은 그녀를 향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작전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지은이에게 힘주어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동생의 죽음에 얽매인 개인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의 회복이었다. 군인이 총을 드는 이유는 단 하나다. 국민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진정한 적이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부에서 우리의 명예를 더럽히고 전우를 고통받게 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최우선으로 제거해야 할 적이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기억하라, 흙일은 대한민국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가장 튼튼한 방패다. 우리는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싸우지만 우리는 언제나 빛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 이 나라의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 어떤 불의도, 그 어떤 부패도, 설령 그것이 우리의 군복 안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녀가 경례를 붙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순직한 모든 영웅들의 명예를 위하여 수천 명의 대원들이 일제히 함성으로 화답했다. 휴글휴글휴글. 그들의 함성은 하늘을 찔렀다. 이지은 소장은 그 함성 속에서 하늘 어딘가에 있을 동생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는 다시 어둠 속에서 빛을 지키는 흑일의 군단장으로 완벽하게 돌아왔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질서는 회복되었다. 그것이 완벽한 사이다의 결말이었다.